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쌍계사의 폐호틀 흉가체험을 친구들과 함께했다. 이번에 겪은 일은 흉가체험입니다. 박박 복가되는 더위 속에 지침을 느낀 저와 친구들은 이 더위를 날릴 방법을 궁리하던 중 흉가체험을 결정하게 되었죠. 당장 조사를 시작했고 얼마 가지 않아 결국 쌍계사 폐호텔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찾기 시작했는데 여러 TV 프로그램들이 기이한 일들을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풀어가는 바람에 별 재미를 보지 못하겠더군요. 그러다 굉장히 짜릿하고 위험하다는 쌍계사 폐호텔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후기들을 보니 심령사진도 굉장히 많이 찍혔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 때문일까요? 여러 번 폐호텔을 제거하기 위해 포크레인을 가동하면 공장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경계선에서 휙 하고 전원이 나가버린다고도 하더군요. 여러 체험자들의 공통된 말에 의하면 도깨비 형상의 얼굴이 2층 복도 벽을 긁듯이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장난 아니다. 무지 재미있겠네. 한껏 들뜬 영진이가 활짝 웃으며 마우스를 내심 두드리더군요. 그래서 언제 갈 건데? 제가 물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어때? 보충 없어. 준호가 말하더군요. 그래, 그럼 토요일로 결정한 거다. 영진이가 말했습니다. 보충 없는 토요일에 대한 날씨도 살펴보니 하염없이 맑은 표시. 그야말로 금상첨화였지요. 그리고 금요일이 되자 아이들이 슬슬 계획을 짜자고 제의를 했고 방과 후 아이들과 운동장을 가로질러 걸어 나오며 계획 짜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모든 계획을 세운 뒤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같이 걸어오던 친구놈이 자꾸만 한숨을 푹 내쉬는 겁니다. 어느새 저희 집이 보이고 친구놈에게 인사를 했는데 친구놈이 말을 걸더군요. 대충 대답하고 집으로 들어가서 씻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지라 조금 짜증이 나기도 했지만 녀석의 표정을 보니 그런 생각이 싹 가시더군요. 친구놈이 굉장히 우울하면서 보자마자 싸늘할 정도의 표정으로 이상한 질문을 연달아 하더니 인사를 하고는 획 가버리더군요. 그냥 말 그대로 찝찝하더군요. 순식간에 좋던 기분은 날아가고 괜스레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라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세수를 하던 도중에 퍼뜩 의심이 들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친구놈의 표정이 안 좋은 일은 꼭 귀신하고 꼬이고 불운한 일이 생기기가 일쑤였으니깐요. 알게 뭐야. 겨우 그런 사소한 일로 기분을 망치기가 싫어서 방으로 들어가 챙길 목록을 준비하고 가방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내일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 때부터서야 기대 때문에 마음이 조금씩 들뜨기 시작하더군요. 아침이 밝고 일찍 눈을 뜬 뒤 가볍게 몸을 씻고 준비한 대로 모두 챙긴 뒤 친구들과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손을 크게 흔들며 친구들을 부르자 빨리 오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잠시 뒤 버스를 타고 폐호텔의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아이들도 즐거운지 작게 노래를 부르거나 떠들고 장난치기도 했죠. 집에서 나와 친구들을 만날 때는 2시쯤이었습니다만 도착하니 6시 정도 되어 제법 어둡더군요. 버스에서 내려서 걸었습니다. 어찌 그리도 섬뜩한 지역. 건물의 벽이 오래되어 그런지 달빛을 받아 푸르스름한 길을 뛰고 있어서 추운 느낌이 들기까지 하더군요. 재미있겠다. 들어가자. 영진이가 앞장서서 입구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하나씩 몸에 지니고 있는 게 좋을 기다. 전부터 어두운 표정을 한 친구 놈이 어느새 희죽 웃고는 작은 구슬들을 하나씩 주더군요. 킥킥 웃어대는 친구 놈이 조금 원망스러웠지만 덕분에 분위기도 한껏 들뜨고 건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입구에 들어가 1층 복도를 마주할 때부터 쉴 새 없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트리는 영진이를 보고 준호가 그만 좀 하라고 말했습니다. 막상 들어가고 나니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춥지도 않은데 괜스레 소름이 확확 끼치고 친구놈은 계속해서 웃어대고 말리기도 했지만 전혀 아랑곳하지도 않더군요. 그때 친구놈이 웃음기를 띤 채로 중얼거리더군요. 이제 우리가 들어왔는지 알았나 보구마. 도통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누가 알았다는 겁니까? 대체 그런 소리를 듣고 나니 친구들이 하나같이 밀착해서 걷더니 동시에 말도 없어지더군요. 그렇게 1층 복도를 느리게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위쪽 천장에서 쿵쿵쿵 하고 굉장히 선명한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뭐야? 라고 반사적으로 놀란 제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준호가 묻더군요. 밑을 노르시죠. 이 소리 안 들려? 발소리 나잖아. 뭔 헛소리야. 겁주지 마. 식은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하더군요. 그때 제 옆에 친구 놈이 말했습니다. 니들 굿을 버렸너? 왠지 너한테 받은 물건은 좀 무서워서. 나도 같이 버렸는데. 친구 놈이 준 구슬을 가지고 있던 건 저와 상준이뿐. 영진이와 준호는 버렸다고 하더군요. 티격태격 말씨름을 하던 중 정색한 상준이가 천장을 바라본 채로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갑작스럽게 다리에 힘이 쭉 풀렸습니다. 다행히 친구 놈이 지탱해줘서 쓰러지지는 않았지만 괜스레 힘이 쭉 빠지더군요. 괜찮다. 별짓 안 하면 해치지는 않을 기다. 다른 사람도 아닌 친구 놈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 어찌도 그리 안심이 되던지요. 그러던 때 정말 원망스럽게도 상준이가 이상한 말을 계속해서 중얼거리더군요. 왜 자꾸 저곳에서만 소리가 나는데? 눈이 핑 풀린 상준이가 흐르는 눈물을 눈치채지도 못하고 소리가 나는 천장을 가리킨 채로 물었습니다. 달리는 게 아니다. 계속 밟고 있는 기다. 머리를 계속 밟고 있는 기다. 쿵 하더니 말 그대로 몸이 흔들렸습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걸음을 멈춘 지 오래였고 서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리고 머릿속에 상상하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빠르게 지나치더군요. 무언가가 바닥을 향해 엎드려 계속해서 머리를 박아대는 모습이 말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듣고 있는데 어느 순간 소리가 멈추더군요. 멈춰서 상준이가 말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돌아오는 건지 눈물을 닦으며 싱긋 웃더군요. 그때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지루했던지 준호와 영진이가 돌멩이를 창밖으로 던지고 놀다가 실수로 호텔 안의 유리창을 깨버린 겁니다. 순간적인 정적과 동시에 쿵쿵쿵 하고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은 그 소리가 아까와는 전혀 비교조차 되지 않는 속도로 빠르게 들리더군요. 더군다나 미치겠는 건 이 소리가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 쪽으로 이동하며 들린다는 것. 그냥 듣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가 않더군요. 그저 저 멀리 떨어져 어둠에 쌓여있는 계단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리고 얼마 안 가 계단에 무언가 미친 듯이 뛰어내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본능적으로 몸이 반응하더라고요. 도망가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 제가 입구를 향해 뛰기 시작했고 아이들도 놀랐는지 소리를 지르며 같이 뛰더군요. 전 참 멍청인가 봅니다. 그런 순간까지의 호기심은 절 주체할 수 없게 흔들어대더군요. 달리던 중 뒤를 돌아 달려오던 쪽을 보았는데 참 재수도 없지요. 하필 달빛이 깨진 유리창을 통해 복도를 밝게 비추는 구간에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찢어질 때 두 눈에서는 무언가가 뭐 그리도 흘러내리는지요. 달려오는 모습이 참 기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팔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다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심하게 달랑거리며 방향이 제각기 이상한 방향으로 꺾여있는 팔과 다리.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죽기죽 웃어대며 달려오는 모습. 더군다나 속도는 가히 저희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어떻게 그 정도 거리였으니 달릴 여유가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순간 구역질이 밀려오더군요. 그리고 조금씩 벌려지던 입이 갑자기 쫙 찢어지면서 저희를 향해 성대가 갈라질 정도의 높은 톤의 여자 목소리로 나가 하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눈앞이 뿌얘졌습니다. 두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흐르고 다리는 사정없이 복도를 내리차며 달리더군요. 달리고 달려 결국 입구를 뛰쳐나왔고 멈추지 않고 도로까지 달리고 나니 그제야 다리가 멈추고 동시에 무너지듯 앉았습니다. 다들 거친 숨을 몰아내쉬기 바빴고 안정을 되찾은 뒤 버스를 타고 마을에 도착한 뒤에 말없이 서로 인사하고는 헤어져 집에 돌아와 빠르게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벗어나고 벗어나도 끝이 없는 그 복도를 사정없이 달리는 다시는 꾸고 싶지 않은 그런 꿈을 말입니다. 다시 한번 귀신이라는 존재를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흉가는 참 재미있는 장소입니다. 짜릿한 경험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이 폐호텔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결국 1층만 둘러보고 재미있다는 지하실과 2층은 올라가 보지도 못한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요. 다음 날 친구 놈에게 구슬의 정체를 물어보니 참으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아, 그거 말이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귀신을 부르는 기다.
다시는 친구놈이 주는 물건 따위는 받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하는 저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하반신이 없는 여자. 내가 훈련소에 들어간 지 약 4주가 지난 어느 밤이었다. 그날은 내가 불침번에 걸리는 날이었다. 입대한 지 어느 정도 지나 이제 꽤 군생활에 적응이 되어갔지만 불침번만은 도저히 적응이 안 됐다. 그것도 그날처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의 불침번은 그야말로 짜증 그 자체였다. 잘 자다가 귀신처럼 벌떡 일어나서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단독 군장을 하고는 소총까지 메고 1시간 동안 복도에 우두커니 서 있는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3시에 다시 자리에 누워도 잠이 잘 오지 않는다. 그러다가 잠이 들만 하면 벌써 시끄러운 기상음악이 귓전을 때리고 아침이 밝게 된다. 그러면 그날은 하루 종일 피곤하다. 아무튼 나는 나와 교대를 하고 따뜻한 이불 속으로 파고드는 동기 녀석을 부럽게 바라보며 복도로 나왔다. 나는 겨울 차수였던지라 복도는 엄청 추웠다. 그날따라 냉기가 더욱 심하게 복도 전체를 휘감고 있었던 것 같다. 나는 언제나처럼 중앙계단 쪽으로 가서 섰다. 아래층에도 나와 같이 불침번을 서는 동기가 있었지만 있으나 많아였다. 어차피 그 친구는 1층, 나는 2층이었고 우리는 각자 자기 층만을 돌아다닐 뿐 쓸데없이 만나서는 안 되었다. 어쩌다 간 큰 녀석들은 불침번을 서면서 둘이 모여 농담 따위를 주고받으며 기적대기도 하는데 그러다 불시순찰을 돌던 구대장에게 걸리면 개작설이 나고 돌아오는 벌칙들은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그러므로 웬만한 녀석들은 지금 나처럼 밑에 동기가 있다는 것조차 잊고 홀로 복도를 지킬 뿐이다. 그런데 그렇게 혼자 불침번을 서고 있으면 어김없이 무서운 생각들이 고개를 쳐들기 마련이다. 그러면 정말 괴로워진다. 한번 그런 생각들이 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으므로 나는 아예 불침번이 시작되면 의도적으로 한 가지 주제를 정하고 그에 해당되는 생각들만 열심히 해댄다. 예를 들면 오늘은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한다든지 또 다음에는 여자친구에 대해서 혹은 재미있게 보았던 영화의 장면들을 떠올린다든지 아무튼 그날도 나는 어두컴컴한 창밖을 바라보며 내가 제대 후에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나는 문득 인기척을 느끼곤 소스라쳐 주위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어두운 복도에는 냉랭한 공기만 맴돌 뿐 아무도 없었다. 살며시 공포가 엄습을 해오려는 순간이었다. 나는 얼른 머리를 저으며 좀 전의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또다시 인기척이 느껴진다. 고개를 재빨리 돌려보는 나.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나는 순간 아래층에 있는 녀석이 장난을 치나 싶었다. 그래서 살금살금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았다. 그런데 계단을 반쯤 내려갔을 때 다시금 뭔가가 휙 지나가는 소리가 난다. 나 불사 소리는 아래에서 난 게 아니라 내가 있던 2층이었다. 나는 다시 계단을 올라와 2층 복도를 쭉 살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저쪽 복도 끝에서 웬 여자의 뒷모습이 보이는 것이다. 치렁치렁한 긴 머리가 유독 눈에 띄었다. 나는 흠칫 놀라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녀는 뒷모습만 보인 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남자 화장실인데 그 순간 나는 망설였다. 사실 무섭고 떨렸지만 그 여자의 정체가 궁금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설마 귀신일 리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에 귀신은 없는 것이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나였으므로 귀신이 아니라면 그녀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런 훈련병 숙소에 여자가 들어왔다는 건 보통 사건이 아니었다. 나는 당장 여자의 신분을 조사해야 하고 당직 사관에게 보고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가는 나중에 내게 어떤 무시무시한 처벌이 내려질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혹시 구대장들이 불침번들의 근무 상태를 체크하려고 시험하는 게 아닐까? 나는 순간 이런 의심까지 들었다. 그리고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가 보았다. 화장실 쪽으로. 결과부터 말하자면 나는 그때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던가 내무실 안으로 도망갔어야만 했다. 나중에 어떤 처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한 발씩 걸어서 결국 화장실에 도착한 나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다. 화장실은 밤새도록 미등을 켜두기 때문에 충분히 사물을 식별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없습니까? 나는 나직히 외쳐보기도 하고 일일이 문을 다 열어보면서 그 여자를 찾아보았다. 역시 아무도 없었다. 그럼 내가 잘못 본 것일까?
아무튼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렇다. 여기에 여자가 있을 리가 없다. 귀신이 있더라도 남자 귀신이 있어야지. 어떻게?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화장실을 나왔다. 그런데 화장실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느껴지는 극심한 냉기. 누군가의 차가운 입김이 내 목덜미를 스쳤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 분명 누군가가 뒤에 있는 것이다. 나는 이상한 기운에 이끌리듯이 서서히 뒤를 돌아보았다. 화장실 옆의 벽. 그 벽에 위치한 소화전. 그 소화전의 문이 열리며 드러나는 여자. 마치 나와의 숨바꼭질에서 이겼다는 듯 입을 커다랗게 벌리며 웃고 있는 그 여자. 나는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상반신뿐이었다. 하반신이 없었다. 허리 아래가 거대한 작두로 싹둑 잘린 듯이 깨끗한 상반신뿐. 내 상식으로는 소화전 속에 한바퀴처럼 붙어서 웃고 있는 상반신뿐인 그 여자가 도저히 사람으로는 안 보였다. 그리고 그렇게 인식을 함과 동시에 나는 그대로 기절해버렸다. 세 번째 이야기. 누런 삼배를 두른 남자. 저의 경우는 꿈 때문에 겪은 일인데 제가 꿈을 무척 많이 꾸거든요. 저의 집터가 원래 도깨비터라던데 그래서 그런지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랑 꿈 얘기하는 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곤 했죠. 가위에 눌리고 머리맡에 소복 입은 여자가 왼쪽 뇌로 연기가 돼서 들어오고 별별 꿈을 다 꿔봤지만 그 꿈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가 언젠지 기억은 안 나지만 아빠가 제사 지내시러 시골 가셔서 엄마랑 저랑만 집에서 밤을 지냈죠. 엄마가 어디서 잘래 하고 물으시길래 아빠 방에서 잔다고 아빠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는데 방의 구조는 창문 옆에 침대가 있었고 그 건너편으로 방문이 있어서 나가면 바로 엄마가 주무시고 계셨죠. 그때 전 창문 쪽으로 몸을 돌리고 벽을 보며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군요. 근데 제가 문에 등을 돌리고 있으니 볼 수는 없을 텐데 다 보이더라고요. 누가 들어오는지 말이죠. 근데 보니까 키가 작은 남자였는데 얼굴 부분에 누런 삼배천으로 가리고 몸은 몸대로 누런 삼배천으로 꽁꽁 쌌더라고요. 제가 죽은 사람 염하는 거 보진 못했지만 그게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요. 하여간 그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더니 제 등까지 온 거예요. 그러더니 침대에 무릎으로 짚고 올라오려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뭐라 할 순 없지만 정신은 말짱한데 소름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돋더군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어요. 저 밖에는 너무나도 못된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나한테 올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한참을 그러는데 제가 워낙 가위에 시달려 본지라 어떻게 깨어나는지 알거든요. 가까스로 몸을 움직여서 깨어났는데 한 3분 정도 떨다가 정신 차리고 발딱 일어나서 문을 열고 방 밖으로 나왔죠. 당연히 엄마는 방문 밖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그래서 엄마 옆에 살짝 누워서 잠을 다시 청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스르르 일어나셨어요. 그때가 새벽 2시 정도. 엄마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이상한 꿈을 꿨어야 하시더니 조금 전에 누런 삼배로 온몸을 두른 남자가 현관으로 들어오더니 엄마가 누워있는 쪽으로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불경을 마음속으로 외웠더니 옆방으로 문 열고 들어가더래요. 그리곤 저한테 온 거죠. 그래서 저도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해드렸더니 엄마가 그 야밤에 현관에 소금 뿌리고 그때 꿈은 절대 잊을 수 없어요. 그게 누구였는지 아니면 그냥 들어온 잡귀신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소름 끼친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에서 살지 않아서 그런지 그런 귀신 꿈은 한 번도 꾼 적이 없어요. 정말 다행이죠. 혼자 사는데 엄마도 없이 귀신 꿈까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처에 사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그 아파트가 원래 오래된 병원인데 개조해서 시립 아파트로 사용하고 있죠. 아파트 주민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몸이 불편한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 사람들도 좀 살고 있죠. 하여간 그 친구는 가위에 자주 눌린답니다. 부엌에서 검은 그림자가 휙휙 지나서 자신한테 오더니 자기를 뚫어지게 쳐다보던가 아니면 자신이 공중에 떠 있는데 발이 질질 땅에 끌리면서 둥둥 떠다니고 말이죠. 네 번째 이야기. 가족 전원이 불에 타서 죽었다. 먼저 이 친구는 오컬트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믿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만약 분위기를 타 무서운 이야기나 가위 등 이야기를 꺼낼 테면 정신병자 취급하거나 겁쟁이로 놀려댔죠. 하지만 그날
그 일을 겪은 후 그는 영적인 존재를 부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저와는 오랜 부활 친구로서 초중고를 함께 다녔습니다. 워낙에 시원한 성격과 자신의 주장이 확실한 친구라 대학 때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 다른 대학에 다니게 되었죠. 저는 음악을 위주로 전공을 하게 되었고 친구는 의학 쪽에 종사하기 위해 서로서로 최선을 다해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집이 부유하지 못한 편이라 대학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교수님의 도움으로 독일에 있는 베를린 예술대학교에 잠시나마 유학을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제 불알 친구 또한 유학 중이었는데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학 쪽에 관련되어 있던지라 대학 이름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뷰르크 무슨 대학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메일로 연락을 넣어 만나기로 하고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만나는 나의 단짝의 얼굴을 그리며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한국을 떠났습니다. 먼저 독일에 도착해서 가장 놀라운 점은 거리가 너무 깨끗했습니다. 한국의 길거리를 보면 껌자국이나 담배꽁초 등 각종 쓰레기가 버려져 있습니다만 독일에는 문자 그대로 깨끗했지요. 친구에게 연락을 하니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친구가 저보단 오래 독일에 머물렀으니 관광 안내라 독일어도 서툰 저보다는 그 녀석이 오면 편하겠지만 자신은 오후에도 수업이라 자리를 떠날 수가 없으니 시간의 여유가 있는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뷰르크 거기로 가려면 큰 산 하나를 넘어야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가서 놀라웠던 점은 자연을 굉장히 아낀다는 점이죠. 예를 하나 들자면 한국 같은 경우는 산에 구멍을 뚫어 터널을 만들겠지만 독일 그렇게 하지 않고 산 주위에 길을 만들어 빙빙 둘러서 가더군요. 한참을 올라가던 중에 저는 묘한 느낌의 커다란 고목나무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고목나무이지만 크기는 둘째치더라도 그 묘한 오싹함에 저는 몸서리 쳤습니다. 다만 뭐랄까 햇빛이 들지 않는 곳이라 그런지 아니면 벌써 향수를 느낀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서늘한 느낌이 너무 싫어 눈을 돌리고 말았죠. 친구와 조우하고 서로 한국말로 인사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겨우 몇 시간 전에 한국을 나왔지만 타국에서 한국말로 인사를 하니 더없이 반가운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알게 된 독일인 자신의 선배라고 하더군요. 인사를 나누고 저희는 신명나게 놀았습니다. 누드촌으로 유명한 곳에 들러 맥주를 얼마나 마셨는지 얼큰하게 취해서는 서로 여자에 대한 농담을 하면서 친구의 숙소가 있는 뷰르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독일인 선배의 차로 이동을 했는데 차가 좀 오래돼서 그런지 승차감은 꽝이었습니다. 자리를 설명하자면 독일인의 선배가 운전을 하고 친구가 조수석, 그리고 저는 뒷자리에 혼자 앉았습니다. 맥주에 취기가 도는지 문을 열어 시원한 바람을 얼굴로 맞으면서 취기를 시켜 갈 때쯤 문제의 그 고목나무의 위치가 얼마 안 남은 걸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오싹한 기분이 있고 찜찜한 참에 친구한테 아침에 일을 설명했더니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를 바보 취급하면서 독일인 선배에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선배 또한 웃으면서 귀신이나 영 같은 건 없다고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저도 살면서 귀신 같은 거는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그래도 믿는 편이라 더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바보 취급받는 것은 저도 사양이라 그만두었습니다. 늦은 밤이라 차는 막힘없이 목적지를 향해 달려갔고 들리는 것은 바람소리와 불벌레 우는 소리 그리고 상태가 좋지 않은 자동차 엔진 소리가 전부였습니다. 점점 그 문제의 고목나무가 다가오자 저도 모르게 긴장을 하고 그 긴장감을 낮추기 위해서 아침에 있었던 누드촌의 이야기로 텐션을 올리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잔잔한 노랫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아시다시피 독일어에는 서툴기 때문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시끄럽던 풀벌레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점이었죠. 바람 소리와 자동차 엔진 소리를 제외하고 들리던 그 노래 소리가 마치 이어폰을 꽂고 듣는 음악 소리처럼 너무 또렷하게 들렸던 겁니다. 저는 앞좌석에 앉아있는 친구에게 지금 들리는 노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친구와 그 독일 선배는 얼굴색이 좋지 않았죠.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저 노래 너무 기분 나쁘다고 가사가 너무 섬뜩하다고 했습니다. 대충 가족이 하나하나 불타 죽는다는 그런 뜻이라고만 짧게 설명하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목나무에 다가갈수록 점점 노래소리는 선명하게 그리고 크게 들렸습니다. 저 또한 공포감에 제가 말했던 고목나무에서 나는 소리 아니냐고 하자
친구가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며 선배에게 고목나무 근처에서 차를 세울 것을 요청했습니다. 선배는 찜찜한 얼굴로 30m쯤 앞에 차를 멈추고는 주위를 살피는데 친구가 문을 박차고 성큼성큼 고목나무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선배는 깜짝 놀라서 친구를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저만치 걸어가고 있는 친구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차 라이트를 끄고 천천히 친구 뒤를 차를 탄 채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드디어 고목나무에 도착했고 친구는 주위를 살피더니 고목나무를 탁탁 치면서 웃기 시작했습니다. 봐라 이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냐며 호쾌하게 웃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안도의 웃음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때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들리지 않던 노래소리가 갑자기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친구 머리 위에서 말이죠. 독일 선배는 껐던 라이트를 켜고 저와 선배는 그 장면을 보고 목소리도 눈에 깜박임도 아니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친구는 저희 둘의 표정이 이상하다는 걸 알고 왜 그러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손가락을 하나 들어 위를 가르쳤습니다. 위를 본 친구는 비명을 질렀고 그 비명 소리가 저희 둘의 최면에서 깨어나게 했고 소리를 지르면서 차에 타라고 욕지거리를 했습니다. 친구가 조수석에 타자마자 미친 듯이 그 자리를 벗어났죠. 그때 우리가 본 것은 한 여자아이가 12세에서 13세쯤 나뭇가지 위에 저희들이 어렸을 적 철봉에 거꾸로 매달리듯 두 다리로 나뭇가지를 걸치고 두 팔을 늘어뜨리고 그네를 타듯이 앞뒤로 천천히 움직이면 그 조그만 입에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친구를 쳐다보면서 후에 우리는 거기를 벗어나서도 충격에 멍하니 있었습니다. 뒤에 한국으로 가기 전에 다시 한번 그 고목나무를 거쳐갔는데 그 고목나무 여자아이를 보았던 자리에는 잎이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 풍성한 나무에 그 가지에만 말이죠. 몇 달 뒤에 다시 친구를 한국에서 만날 기회가 생겨 이야기를 나누다. 그때 일도 있고 친구도 여러 가지 알아본 바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 가족이 그 고목나무에 부딪혀 일가족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고. 워낙에 외진 길이라 차 사고가 난 뒤에 일가족이 살아 있었지만 아무도 구해주지 않아 차가 불이 붙고 산채로 타 죽었다고 합니다. 5번째 이야기, 상가집에 다녀올 때는 항상 조심해라. 최근에 형부가 상가집에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어른들 말에 결혼 같은 걸 최근에 치룬 사람이 상가집에 가면 온갖 잡기들이 질투심에 와글와글 들러붙는다면서 언니는 두고 형부만 홀로 다녀왔습니다. 형부가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 앞에서 언니가 소금을 한 바가지 뿌려대는 의식도 치르고 나름 신경 써서 그렇게 뒤처리를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최근 상가집 때문에 겪은 이상한 일 때문이었죠. 저희 엄마는 기가 센 편입니다.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집안에 호랑이띠가 있으면 강아지도 기죽어서 살다가 오래 못 산다고. 신기하게도 띠에 따른 서열이랄까. 그런 것들이 살다 보니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이것도 혈액형 같은 심리적 요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평소에도 대한민국 아줌마의 표상으로 늘 용감하고 활기차게 사시는 분입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시고 아버지가 가끔 회식 때문에 연락 없이 늦게 오시면 집 발칵 뒤집으시고 엄마는 호랑이띠시죠. 최근에 아버지가 상가집에 가실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당시 따로 나가 살고 있었고 그 집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오빠 셋만 살고 있었죠. 엄마는 늘 그러시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상가집 가시기 전 소금을 흰 봉투에 담아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드렸죠. 어르신들의 옛 방법은 제가 알기로 두 가지입니다. 6번째, 상가집 다녀온 사람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소금을 뿌린다. 2번째, 미리 소금을 넣어간 봉투를 상가집에 그대로 두고 온다. 저희 엄마는 늘 2번째 방법을 고수하셨죠. 혹여 아버지께서 조이금 자리에 소금을 두고 오실까봐 걱정하는 마음으로 안주머니에 꼭꼭 챙겨 넣어드렸대요. 그늘도 그렇게 챙겨드리고 아버지는 상가집 가셨으니 당연히 늦게 오시겠거니 하고 먼저 잠이 드셨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잠이 살짝 깼는데 인기척이 나기에 아버지 오셨구나 하고선 그냥 누워 계시다가 그날따라 갑자기 궁금한 마음에 물었대요. 여보, 소금 봉투는 잘 버리고 왔어요? 아버지가 옷을 갈아입으시면서 정말 무뚝뚝하게 대답하시더랍니다. 아니, 꽁꽁 싸매서 갖고 왔어. 저는 듣고 너무 무서웠는데 엄마는 그냥 잠결에 대수롭지 않으셨답니다. 그걸 왜 갖고 와? 뭐가 귀하다고?
버리고 왔어야지. 이렇게 잠꼬 대반 시큰둥 반의 반응을 하고 계속 누워 계시는데 아버지가 옆에 누우시더랍니다. 그 있잖아요. 침대 옆에 사람 누우면 묵직하게 눌리는 그런 느낌. 근데 뭔가 아버지 눕고 나신 뒤에 엄마 발 부분에 뭐가 또 묵직하더랍니다. 엄마는 아빠가 또 이상한 자세로 주무시나 싶어서 눈을 번쩍 떴답니다. 아빠는 옆으로 잘 주무시더랍니다. 사람이 다리가 미친 듯이 길지 않은 이상 저기에 다리가 갈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웬 여자가 발치에 앉아있는데 아빠 쪽을 하염없이 뒤돌아서 보더랍니다. 빤히 엄마가 꿈인가 생신가 아리송한 상태에서도 웬 여자가 쳐다보고 있으니 저렇게 그냥 두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은 마음에 니 뭔데? 비키라 하고 발로 걷어차셨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꿈쩍도 안 하고 그 자세 그대로 아버지만 보고 있었다네요. 순간 이게 귀신이든 진짜 사람이든 열이 확 뻗치신 엄마는 썩을 거서 안 비키나 하시며 그 여자를 밀쳤답니다. 역시나 버티고 앉았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그 여자 머리채를 잡고 방 밖으로 끌어내는데 이 여자가 안 끌려나가려고 손가락을 뻗으면서 문틀이며 문지방이며 닥치는 대로 부여잡는 거 버둥버둥 대는 걸 엄마도 버둥대면서 겨우 끌고 현관에 갔고 문을 열고 저렇게 버둥버둥 하는 걸 걷어차서 겨우 문을 닫았답니다. 그 여자가 다시 열려고 현관 문고리가 짤깍짤깍 하더랍니다. 이걸 어쩌지 하고 계시는데 때마침 오빠가 방문을 열고 나오다가 엄마랑 눈이 마주쳤답니다. 니 마침 잘 나왔대 이 문 꼭 잡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선 베란다 장독대에 한가득 담아두신 왕소금을 한 바가지 퍼다가 현관문 밖으로 왕창 쏟은 뒤에 맘 편히 문 걸어 잠그고 주무셨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엄마가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상가집에서 과음을 하시는 바람에 다음날 아침 7시가 다 되어서야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날 안방에서 잠든 분은 누구?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오빠는 친구네 집에 놀러가 자고 왔다는 사실이었죠. 7번째 이야기, 소름 끼치는 산장. 아버지께선 젊은 시절부터 등산을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까진 일요일마다 산에 오르곤 하셨는데 어느 날 산에 가셨다가 길을 헤매신 적이 있으셨답니다. 점점 날은 저물어 주위가 어두워지고 날씨는 싸늘해지고 밤을 보낼 숙소나 인가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다행히도 산속에 허름하고 낡은 산장이 한 채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누우셨는데 눕자마자 몸이 움직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가위에 눌리신 것입니다. 가위에서 풀리려고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셨는데 문득 천장을 자세히 보니 나무로 된 천장에 눈이 하나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유심히 쳐다보며 깜빡이는 눈. 아버지는 가위에 눌리셔서 눈도 감지 못하고 그대로 천장에 눈을 쳐다보셨고 너무 피곤하셨던 터라 그대로 가위에 눌린 채로 잠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일어나니 이미 중천에 뜨네. 하지만 천장에는 어제 봤던 눈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아버지께선 아직도 꿈인가 싶어 당황하셨지만 자세히 보니 나무로 된 천장에 구멍이 나 있었고 그 구멍으로 사람의 눈이 보였던 것입니다. 놀란 아버지께선 바로 경찰에 신고하셨고 결국 천장에서 보였던 눈은 위층 마루 바닥에 숨져 있던 시체의 눈이었다고 합니다.